유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습니다. 집권 2년째 하야론에 이어 마침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유시민 작가의 행적,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힌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박지원 의원님 글 보고 그동안 많이 참으셨다. 아니 동교동계 의원님들이 다 이제 퇴장했잖아요. 동교동계 선배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아니 유시민하면 이를 갈아요. 아, 이를 가는구나. 당연하죠 사실. 네. 그 난닝구와 백바지로 표상되는. 근데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 한 분만 딱 남아 계시는데 어쨌든 어른이니까 뭐 그걸 판에서 젊진 않지만 자기 후배들한테 계속 그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마 꾹꾹 눌러서 참고 있었겠죠. 그러다 어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고 참다가 이제 폭발한 느낌인 건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사실 귀에 걸려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동물적인 감각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토한다는 것은 넥스트 권력을 누군가 유시민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좀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뭐 박지원 의원님의 분석이 맞을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보고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는 유시민 씨의 이런 행동 자체를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용 자체는 음모론과 선동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박이 불가능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 그 원인과 동기 배경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네. 저는 보는데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뭐 김어준 씨랑 손잡고 뭐 조국 대권론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 하나의 저는 추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는 미움과 섭섭함이 저는 쌓여왔다 폭발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본인이 지지해온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지난 1년간을 놓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국민들은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유시민 전 장관 쪽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불편함과 불만이 좀 쌓여왔다가 네. 전 어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아 이제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 조언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잘못되면은 뭐 당신 책임입니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관조적인 해탈의 경지의 모습을 어제 보이면서 이제 반명 선언을 세게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누구를 향한 어떤 대권론도 하나의 그 분석이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미움과 섭섭함 내지는 어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약간의 열등감도 그 안에는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 열등감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동교동계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무시하고 박대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굴러 들어온 돌. 굴러 네. 들어왔다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동교동계는 없고 이 동교동계를 재건축을 유시민 씨가 다 했고 본인들의 이제 주류 속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굴러 들어온 돌 취급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굉장히 좀 이재명 대통령이 오버랩이 되면서 유시민 전 장관은 그때는 공격수, 지금은 수비수 약간 이렇게 좀 포지션이 바뀐 약간 그런 재밌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권력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이게 처음 들이받은 게 아니라 우리 박지원님 설명처럼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도 굉장히 세게 들이받았는데 그때 이제 99년 12월 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유시민의 세상 읽기 이런 글입니다. 제목은 김대중 대통령님께 왜 이런 글을 썼느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현금의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칭 새천년 민주신당은 정치적 신념과 전력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아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말한 것과 뼈대가 상당히 비슷해요. 사람을 끌어모아 무슨 개혁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인적인 내용들 아까 어제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놀랍도록 흡사하거든요 지금. 근데 뭐 DJ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책을 썼어요. 유시민 작가가 97년 대선 게임이라고. 아, 거기 읽어보면은 DJ는 출마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이다. 왜냐면은 호남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옮기기도 좀 그래요. 사실 뭐냐면 비호남인들의 호남에 대한 어떤 반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 다수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확장력이 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남 혐오야 지금 하면 사실은 지금 그런 그러네. 얘기하면 네. 심한 말이네. 심한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력이 없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출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대선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는 대선 후보일 때부터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유시민 작가 했다라는 거죠. 책을 썼다니까요. 우리 신인기 대표님처럼 어게인 안 된다고 딱 그 주제를 잡아서 한 것처럼 DJ 안 된다는 책을 썼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게 보면은 이제 집권한 지 만 2년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전상서를 보낸 건데 이 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 개인은 앞으로 대통령님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과 애정을 잃으면 비판할 의욕도 잃게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온전히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2년은 기다렸네. 지금 1년 만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년은 너무 길다. 지금 1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만에 기대를 다 접고. 주기가 더 짧아졌어 지금. 예. 네. 아 그래서 저는 뭐 사람 잘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우리가 유시민 씨의 일관성을 보지만 또 어디서도 일관성을 볼 수 있느냐. 유시민 씨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저보다 한 5살 많았을 때인가요? 그 영상이 있어요. 46살 때. 네.
막 어디 강연회 가가지고 60살 넘으면은 뭐 뇌가 어떻게 되고 뭐 나이 들면은 공직에 가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67세, 68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일관된 게 뭐냐면 그때는 젊었을 때는 노인 비하를 하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어른의 노인의 역할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청년 비하를 해요. 촉법, 용역, 잭나이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비하라는 코드로 보면은 젊었을 때는 어른 비하하고 나이 들어서는 젊은 사람 비하하고 이 비하 코드는 아주 일관적이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DJ 정권 때도 내부에서 흔들어 제끼고 그 이후에 지금 이재명 정부 때도 내부에서 흔드는 거는 아주 유사성이 있다.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씨의 하나의 어떤 근데 저는 캐릭터라고 보는 게 DJ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부에서 흔드는데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기 그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네. 내 사람이라고 느끼면 또 끝까지는 지킵니다. 그게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뭐 꽃가망아리 비판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정청래 후보가 이제 반노 운동을 했죠. 그때는. 근데 둘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희한한 형국인데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특화된 사람이다. 그렇죠. 전 그 부분이 아마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야.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비평의 포인트 시작점 자체가 신인규 대표 얘기한 대로 진영 논리적인 핵심 논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하은기 평론가도 비슷하게 느낍니까? 제일 선회해주면 그거죠. 그 예전에 알쓸신적 같은 데 나와서 제가 그때는 되게 편한 마음으로 봤는데 뭐 유희열 씨나 이렇게 다른 패널들이 이제 묻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토론 유시민 작가님 잘하시지 않냐. 그 토론하려면 상대방 설득하는 거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네. 유시민 작가 하는 얘기가 토론은 상대방 설득하러 가는 거 아니야. 중도 확장 이런 거 없어. 그냥 선거 정치는 진영 총결집이 제일 중요해. 야, 당론에서 말하셨구나. 네. 토론은 시청자들한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지지층에게 공급하는 무기를 나눠주러 가는 거야. 논리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미 진영 논리의 화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장관 되기 전에. 나는 한나라당을 이 땅에서 박멸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왔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 때 그걸 막 지적받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 국민을 대표하는 그 어떻게 보면 모두의 장관인 건데 그런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그 진영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은 정책 집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되게 그 민주진영 지지층 내에서 사랑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유시민 작가님은 과거랑 달라진 게 없어요. 늘 저랬어요. 2022년 대선 무렵에 다스베이더 나와서 뭐 했냐면 여기 위에 도표 띄워놓고 일찍남, 일찍남은 청정구역 뭐 이렇게 갈라치기 했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 굳이 대선 며칠 앞두고 유권자를 갈라쳐서 우리 찍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 유권자층을 밀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어. 음. 뭐 그래 저 극우화된 이대남 뭐 맞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내란 정국이 됐을 때는 갈라쳐야 되는 국면이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국면이죠. 네. 왜냐면 전선이라는 게 공화국의 적과 공화국의 수호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저 유권자들도 우리가 들어봐야 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 이건 아닌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갈라쳐야 되니까 유시민 작가의 그 평소에 하는 그 선명한 진영성 이런 걸로 비평을 해보니까 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신경 안정제가 되잖아요. 아, 그 국면 윤석열 정부 때 그 국면과 내란 상황을 넘어오면서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런 호칭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편일 때는 신경 안정제인 거예요. 갈라치는 방식이. 지금도 보면 유시민 작가님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딴지일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람도 그래요. 작가님 마음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다. 모든 게 지금도 그래요. 어제 그 방송 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데 자기 편일 때는 이제 이게 시원한 어떤 한 줄 설명이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을 때 딱 그 원인을 규명해주는 선명한 갈라치기가 이거 뭐 있는 거죠. 정확한 진단 같은데. 근데 그게 네. 과거에 그 빨갱이 낙인 찍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갈라치기라는 수법 자체가 결국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다 나눠놓는 건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익을 얻기에는 쉬운 방법인데 가장 해롭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을 잡아도 뭐 윤석열도 그런 식으로 권력 잡았죠. 나라가 그냥 두동강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씨가 그동안에 정말 정치를 해왔던 이 흐름 자체가 전 참 일관된 그런 소위 말하는 이 분열에 이제 이런 언어를 써왔던 거고 이분이 근데 독특한 건 뭐냐면 과거에 뭐 썰전 같은 거 할 때 예능 나가고 이럴 때 이미지 좋았어요. 네, 근데 맞아. 그때는 왜 좋았나 생각해 보시면 일단 말하는 톤도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관조해 있고 뭐 세상 욕심 없고 뭐 이래 돼도 좋고 저래 돼도 좋은데 썰전 때는 나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아주 쿨하게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단권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뇌를 장악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해요. 썰전 때는 그렇게 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본인이 뭐에 쫓기다시피 굉장히 조급하고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화가 나 있고 나라 망할 네. 것처럼 얘기하면서 갑자기 본인이 세웠다 본인이 지지한다라는 그 정권을 맞서 싸우는 구도로도 지금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까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변질된 건가? 아니면 네. 그동안의 썰전의 모습은 그냥 위장된 모습?
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형태로만 놓고 보면 과거의 유시민의 모습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아주 카멜레온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지금 유시민의 모습이 김대중 정부를 비난할 때 겹쳐 보인다. 젊을 때랑 똑같이 이런 얘기들을 때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하원기 평론가 얘기한 대로 전 일관적이었다고 봐요. 김대중 후보가 쉽게 얘기 후보가 될 때부터 비판을 했고 네. 집권 만 2년이 됐을 때 또 이제 자기는 지지를 거뒀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이제 2002년이라는 중대 선거를 앞두고 말년에도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 당시에 비판했던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해요. 하야해요. 무슨 부귀 영화를 듣는 이게 거 무슨 2002년 그 영상이에요. 네, 대선이 무슨 있던. 영이 섭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들들 용역 때문에 활동할 때 그러는데 저쪽 아들들 때문에 아시는 문제 현역 용역 활동할 때. 유축법일 때. 같은 경우에는 동교동계 철거할 때. 책임이라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그냥 비서들이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야, 저게 대통령 상대로 한 말이에요. 예, 그 그것도 민주정부, 대통령. 김대중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비서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인공호흡으로 숨 연장하듯이 겨우겨우 통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동교동계가 저거 보고 일을 안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 보니까 너무 촉법답네요. 촉법 평론가다운 평가 같아 보이고 일단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거칠고 DJ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본인이 어떤 이 공격성을 갖다가 저 때도 보였던 건데 지금도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 때 초반에는 본인의 발톱을 숨기고 굉장히 무슨 이재명 정부 성공을 운운하면서 그동안에는 좀 화전양면 전술을 썼다면 어제 그 매부쇼의 발언은 이제 정말 본인의 발톱을 다 드러내고 이제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에 나섰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유시민이라는 캐릭터가 전시 때 그러니까 뭐 내란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과거 뭐 학생운동 때 이럴 때는 신경 안정제죠. 저런 사람이 있으면 진영이 결집되고 어떤 논리도 전체주의적인 경향 속에서 정당화가 되는 전시 상황이라면 그렇지. 이게 지금은 평시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가고 평시인데 요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신경 안정제가 신경 마취제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마취를 시켜야 돼.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 안정제가 지금은 이제 신경 마취제 모드로 잠깐 이제 네. 변환된 거 아니냐. 이게 맞는 말인 게 평시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이분법이 폭력이에요. 안 통합니다. 네.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무수한 그라데이션들이 있죠. 그 안에서 최적점을 찾아서 조율하고 타협해야 되는 게 평시 상황의 정치입니다. 근데 전시 상황, 그러니까 공화국이 타격받는 국면에서는 내란 같은데.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 게 폭력이에요. 어떻게 그 공화국을 타격하는 윤석열이랑 그 적정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한동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 빛난다라는 게 사실인 건데 전시 상황에서나 평시 상황에서나 사실상 비평의 방식은 똑같았다는 거죠. 그 다만 굉장히, 예. 우리 편일 때는 옳은 비평으로 우리가 느낄 뿐이다. 라는 야, 거예요. 정말로 이게 탁월한 그 지적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어제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계 개편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안 좋은 역사적 사례로 그 87년에 3당 합당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3당 합당의 주역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92년도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될 텐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김영삼에 대해서는 더 날카로운 비판을 했을 거야라고 생각하실까 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8월 31일에 유시민 작가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밝힌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시죠. 나는 와이스 대통령 와이너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와이스 대통령 나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 한국을 군사코부터 위협에서 해방시킨 대통령인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기회했다고 맞습니다. 하나회를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쿠데타가 실패한 거잖아.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우리를 살린 거야. 김영삼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실명제 같은 거 공직자 재산 공개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멋있었어. 제가 이걸 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비판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너무나 유시민의 비평이라는 게 어떤 방식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거 말 자체는 네. 저는 동의하고 그렇죠. 당연히 네. 조금 공정성을 기하려면 DJ에 대한 평가도 저 다른 지금 요 나이 때 들어와서는 좀 달라졌어요. 네네. 뭐 알렐레오나 이런 데서는 또 좋게 평가했고 젊은 날에서는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 저는 어제 말했던 정계 개편은 죄송하지만 사기라고 생각해요. 유시민의 주장이 알고 네.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네라고 하지만 정계 개편이라는 말의 뜻을 유시민 작가 정도 되면 모를 리가 나는 없다 생각해요. 정계 개편은 그냥 보수 인사 몇 명 영입해오는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있는 정당 혹은 세력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통합을 하거나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말한 대로 3당 합당급의 어떤 이합 집산 중대형급이라며 또 심지어는 그런 네.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유시민 작가께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구상을 한다고 주장하려면 지금 정치의 환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바깥에 그 진영 바깥에 보수 진영에 우리가 통합하거나
함께 할 만한 세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음. 우리 그럼 개혁신당이랑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쪼개져가지고 민주당이랑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돼 있어요. YS의 3당 합당이라든가 뭐 이런 때랑 상황이 달라요.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라든가 누가 정치적 지도자가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실패한다고 가정을 막 하잖아요. 추진할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 사실은 등단한 작가인 거 아세요? 아 등단한 작가예요? 스토리텔러야? 예. 소설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 얘기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저는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 이제 3당 합당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3당 합당 호남을 고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득권대 연합이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이건 이제 정치인들끼리 이제 인위적으로 뚝딱뚝딱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의 있습니다를 하면서 당시 김정길 이제 의원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꼬마 민주당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계 개편이 꼭 3당 합당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해서 하는 자발적인 정계 개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이 달라요. 국민들이 원해서 정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양당제예요? 하다가 또 다당제 될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이 선택해서 하니까 그걸 홍익표 수석도 국민이 원하면 민주당에 대한 혁신도 재건축 수준으로 가냐 재개발로 가냐 국민이 결정한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건 정계 개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정계 개편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하려는 건 뭐냐? 쇄빙선이죠. 쇄빙선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때 대통령 하실 때 그때 중도 확장 이런 얘기 있어서 제가 중도 확장 택도 없는 소리다. 중도 보수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한 3달 뒤에.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중도 보수 확장이 아니라 사실은 보수 확장까지 가능해졌어요. 합리 보수까지 확장이 가능해졌던 건데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엎어졌냐? 정청래 대표 때문에 다 어그러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동영한테 지금 산소호흡기를 대준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고자 하는 거는 지지층 확장을 통해서 쇄빙선 역할을 통해서 대구시장도 당선시키고 대구에서도 민주당 당선자를 내는 민주당의 확장을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유시민 씨는 왜 정계 개편이라고 뒤집어씌우면서 왜 이걸 거부하느냐? 지지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합리적이거나 역량이 갖춰진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많은 정부 요직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럼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쪼그라들고 아하. 본인들이 지금 주류로 갖고 있는 당내 헤게모니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재명 정부 하나로 끝나지 않아. 그 다음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들은 영구 퇴장을 해야 되는 레드카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인계철선을 치듯이 지금부터도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움직임에 찬물을 껴넣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정청래 대표나 유시민 씨나 다 같은 목적으로 저는 지금 이런 회방 작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씨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당권 투쟁이라든가 이 국소한 국지전처럼 발생하고 있는 이런 권력 투쟁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유시민 작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이 정계 개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호명한 게 이제 구조적 다수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 민주정에서. 그거는 그런 걸 시도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한 실패를 겪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아마 이런 면을 유시민 작가께서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그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문화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2016년 이전까지는 보수가 구조적 다수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 보수 정당에서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무슨 단일화 뭐 선거연대 이거 다 민주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하던 겁니다. 구조적 소수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이제 세력이 비등비등해졌어요. 엎치락 뒤치락하고 굳이 따지자면은 진보 진영이 약 우세한 환경에 온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한 토대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것을 유시민 작가님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지난번 대선 저희가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였는데도 비등비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등비등했죠. 네,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적 다수 저거 불가능하다 이 얘기 진영 결집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는 평시라면 그게 맞아요. 평시라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반대쪽에 있는 보수 정당이 그냥 그 보수 유권자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극우 정당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공화정을 타격했던 그 세력인데 거기에 대한 청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데 올라타서 이 선거 신뢰에 대한 훼손, 그러니까 막 그 우리 헌정 질서를 작동케 하는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구조적 다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건 상시적인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중도 보수 확장까지 해서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보수 지지층을 우리가 좀 담고 저 극우 정당을 주변화시키고 주변으로 좀 몰고 이 왼쪽 섹션에서 좀 진보 진영,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있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좀 융성하면 우리가 구조적 다수가 돼서 저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뺏기진 않을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보수가 정권을 가져오려면 저희가 다시 뺏기는 환경이 되려면 자기들도 구조적 다수가 되어야 하니 저 내란이라든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전원 세력들과는 절연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진보 보수가 좀 건강한 경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정말 정확한 진단 네,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유시민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냥 평시의 그 어떤 구조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다수라는 것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상태가 상시적 위기 상황 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무슨 말 없거든요.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 한 칸 더 나가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지난 지방선거 상황을 보면서 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있었던 강효상 전 의원을 영입한 네. 김부겸 후보를 보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그거 보고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강효상이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래도 자기 고향 자빠질까봐 국민의힘에서 이탈해가지고 어쨌든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냐. 김부겸 지지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남에서는 저희가 구조적 소수파죠. 구조적 소수파로 계속 가다 보니까 영남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금 쇠락하고 소멸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그 사회 신뢰 훼손, 불안 이거는 훨씬 크다는 거죠. 저희가 뭐 구조적 다수파가 돼가지고 천년만년 집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대체가 될 만한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영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릇이 돼서 사회 안정성을 조금 지킬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차원의 그런 차원의 구조적 말씀해 저도 주시는 여기에서 거고. 하나만 더 보태면 저도 유시민 선생님이 요거 아마 방송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는 간과했다고 보는 게 사실은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좀 연결되잖아요. 거기서 정권 재창출을 한 정부는 DJ 정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정확하게 그러면 들었구나, 지금. 노무현 네.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당시에 이 지지층들이 정부를 흔들어대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은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MB한테 정권을 넘겨준 거고 문재인 정권 때는 그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자기들이 만든 검찰총장을 던져뺐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완벽한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저는 유시민 씨는 이 실패의 경험밖에 없는데 성공의 경험, DJ의 경험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걸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확장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증축 얘기할 때도 한심하다 생각을 한 게 아니 지금 녹물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서 주차난에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이걸 증축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불편하다 이겁니다. 왜? 결국 우리나라 구조상 세대별로도 40대, 50대, 60대, 그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세 세대씩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결국 캐스팅부터는 20, 30, 40대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0, 30대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야, 국민의힘과 수준이 비슷하다. 지금은 자꾸 뭐 내란 얘기해서 니들 내란했는데도 어떻게 저당을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란은 내란대로 지금 윤석열 사용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건 그거지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 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근데 본인들은 자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의 체제 위에서 조금 동의하는, 그러니까 길들여진 순치된 청년들이나 순치된 사람들만 들어와서 살짝 엎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대적인 거 빼더라도 진보 정당이 이제는 서 있을 기반이 없어요. 왜냐면 AI가 들어오면서 노동의 상실, 노동이 이제는 사라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거 진보 진영이 노동의 가치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 노조랑 연대하고 했던 과거의 모습으로는 아니 이제 노동자가 없는데 미래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이라는 담론과 국민이라는 이 두 가지 담론, 통합의 담론을 이미 먼저 선점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도 AI 시대가 가져오는 압도적인 생산성을 놓고 보면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받아들여요. 보수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야 되지.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도 확장을 해야 되고 진보 진영의 아젠다가 AI 시대에 바뀌는 과정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는 민주당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유시민 장관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게 불편한 거죠, 사실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오래 지켜온 분들 중에서는 김용남 의원, 이현주 의원 그리고 인사혁신처장 이런 분들이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지방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좀 온건하게 표현했는데 우리 집에 이제 품은 사람 과거에 뭐 맞아.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저쪽 진영에서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극우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극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저도 이해원 강준욱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열어놔야 구조적 다수가 되고 안정성을 획득한다라고 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원래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공동체 될 것도 안 되는 자체가 거죠. 위험해진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우리 장관님께서도 너무 그렇게 협량하게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 있는 어떤 위치,
좌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네. 봐주기 아니 그래서 당부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가 굉장히 저 게으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외부 지지자들이 들어오는 걸 지금 진입부터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건데 원래대로 한 모범답안은 뭐냐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야죠. 그럼 그 사람들도 경쟁력이 있고 또 자기들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이제 경쟁을 하니까 그럼 본인들은 원래 이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30년 해왔기 때문에 정치로 경쟁하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잘해가지고 본인들이 이 새로운 세력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보이면 본인들이 주류 40년 50년 더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 근데 이분들은 게을러서 그런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노력을 안 해. 시대가 바뀌는데 늘 30년 전 그 논리로 아젠다가 젊었을 똑같아, 때 보니까. 네, 네. 젊었을 때 읽었던 책 그리고 맨날 숟가락 갈면 칼 된다. 요거 가지고서만 30년을 지금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 이분법 가지고.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는 불안해. 뺏길 것 같아. 그건 알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럼 노력을 하면 되는데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민주당이 지금 불편한 분들은 마땅히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유시민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매불쇼 많이 보는데 AI 시대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생각들 막 얘기해주면서 그 좋은 머리를 거기다 갖다 썼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할까요? 저도 첨언하면 사실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을 한 게 막 내용들 중에 보면은 네 유시민 씨가 게으른 게 조감도 왜 안 보여주냐 뭐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빨리 조감도 설명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조감도는 쥐가 주장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보내죠? 이걸 내라 이거 아니 그리고 그런 뭐 네.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뭐 해석 투쟁을 하게끔 한다라는 식으로도 비판을 하던데 사실 대통령이 그 생중계로 하는 국무회의랄지 타운홀 미팅이랄지 아니면 업무 보고랄지 그런 것들을 일주일치만 딱 잡고 쭉 보면 아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느냐가 그것도 안 보고 사실은 비판만 다 하는구나. 나와 네.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들이 다 있어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다 그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그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고 다만 그러니까요.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도 깨겠냐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사실은 이미 너무 나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거를 본 적이 없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문이 또 들었었고요. 이건 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청와대가 청년미래 비서관실을 신설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직접 연관은 지을 수 없지만 최근에 민주당의 뭐 청년 최고위원 도입 그 무산이랑도 좀 연결돼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청와대는 되게 몇 수 앞을 나가서 가고 있는데 청와대는 앞에 달리고 있는데 달리고 네. 있는데 뒤에서 계속 내 말 왜 안 들어줘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서 안타까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뭔가 좀 뒷다리 잡는 것 같다는 느낌을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유희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의 저 가벼운 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이잼 정부 내내 흔들 건지 하면서 굉장히 우는 표시들을 길게 보내주셨고 혼이잼빠님은 유시민은 민주진영만 물고 뜯습니다. 보수가 잡으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수중포파다님은 나는 이잼 건들면 가만 안 있습니다. 정청래는 간장종지라 민주당 담을 그릇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뭐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유시민 작가나 김호준 총수나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이제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을 흔들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홍성훈 기자님도 그러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이제 축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뭐 4050 딴지 게시판 이용하는 분들, 뭐 혹은 노사모 출신들, 뭐 이런 분들이 하나 한 축에 있겠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2030 여성들이 아주 강한 우리의 그렇습니다. 코어 지지층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4050 그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을 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 우리의 다른 핵심 지지층 2030 여성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조국이랑 합당하자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비 처리 못한 정당이랑 내 친구니까 합당하자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싫어해요. 두 번째는 다당의 그 지도부 출신 그 여성 의원이 그 성희롱 막 당하고 그러는데 아하. 그 딴지 일보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심지어 입원까지 하셨는데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 다루는 방식 한번 보십시오. 요번에 폭발하게 된 계기는 장윤기 사건인데 피해자가 여고생이고 혐의가 강간살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안 수사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말과 메시지 속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안 보여요. 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피해자라는 사람들한테 이입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2030 여성들은 아니거든요. 그 여성분들을 가족으로 둔 분들도 아니거든요. 저런 일이 당했는데 경찰에 의해서 사건이 암장된다고? 국가 권력에 의해? 이런 문제로 바라봐져요. 그러니까 빨리 대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지금 또 다른 코어 지지층인 2030 여성들은 뒷전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거야. 뭐 남태령 시위하거나 이럴 때
그냥 치어리더처럼만 동원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네. 써먹는 거. 정말 뭐 기특하다 뭐 이러다가 막상 권력을 획득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요거 잠깐 네. 정정할게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프진 얘기 막 해요. 맞아. 그런데 그 얘기 정치적으로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뭐 개신교라든가 종교의 문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 문제, 코어 지지층에 대한 어떤 그 구조 상황 이런 거는 거기 계신 소위 개저씨들보다 대통령이 훨씬 잘 보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저도 김어준 씨한테는 꼭 제가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거 김어준에게 하는 충고. 뭐 김어준도 네. 마찬가지고 최욱 씨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좀 표현을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 지지층은 딴지 코어 지지층을 말하는 게 맞고 땅꼬층. 땅꼬층. 네. 더 정확하게는 뭐 딴지 코어도 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누가 흔들리는 거냐? 솔직히 김어준 씨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시민 씨 흔들려요? 본인의 마음이 흔들려서 어제 자백을 했잖아요. 이거는 데이터로도 나오는 게 오늘 MBS 조사 결과도 저도 하도 핵심 지지층 흔들린다니까 오늘도 봤어요. 흔들리나 봤더니 민주당 지지층도 88%가 대통령 지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반대가 9%밖에 없어요. 이게 10% 미만은 그냥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흔들린다. 그건 맞아요. 김어준 씨가 방송하면서 요즘 대통령님 김어준인 제가 흔들립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왜 자꾸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라고 뻥을 쳐요.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린다. 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앵커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를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네.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매불쇼의 경우에는 그 수요 난장판이라는 코너 자체가 명사를 모셔가지고 사전 녹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는 방식인 건데 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수위에서 대통령에 대해 얘기를 할 것이냐 많이 궁금을 했고 녹화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편집될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상당한 관심거리였는데 제가 보기엔 일부 편집 흔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 강력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여과 없이 보여줬는데 그 방송을 계획했던 최욱의 본뜻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최욱 씨의 본뜻을 제가 뭐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건데 그냥 그분은 겸공을 따라가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어준 씨, 정청래 대표 그리고 뭐 유시민 씨 이렇게 같이 가니까 이제 그걸 이제 주류로 생각을 하는 거고 주류에 편승하는 그 의도가 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조회수나 이제 이쪽 비즈니스 논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뭐 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는 일단 유시민 씨가 핫한 인물이니까 본인이 그 편집도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 보여줘야죠. 그거 감출 그대로.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최욱 씨가. 그래서 저는 어떤 본인의 판단은 유시민 씨를 통해서 어쨌든 이 국면에서 전당대회도 있고 또 본인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했을 때 지금은 유시민을 투입해서 이 화제를 좀 매불쇼가 좀 이끌어 가봐야 되겠다. 이슈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죠. 네. 이 의도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최욱 씨는 남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 시중에서 2주간 왜 쉬었냐 그러더라고요. 그 2주간 쉰 무슨 개전의 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쉬고 나서 많은 분들은 그래도 좀 다른 모습과 조금 더 성찰된 모습을 아마 기대를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 기대가 이제 또 꺾이는 시점에 어쨌든 유시민 카드를 투입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땔감을 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최욱 씨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결국 유시민 씨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퇴장을 명받았는데 우리 선수들이 퇴장 레드카드 나왔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구제명 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들이 나와서 끌고 가겠죠. 그 질서 유지단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지금 딱 레드카드를 받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욱 씨도 깊이 있게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결투 신청이 국민에 대한 결투 신청이고 이건 시대적인 종말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올라탄 건 전 좀 굉장히 좀 안타깝죠, 사실은. 한데 이제 CP로서 방송을 기획하기도 했던 입장에서는 네. 그 매불쇼의 이번 기획의 목적이라는 것은 좀 어떤 데 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매불쇼를 안 봐서 그러니까 이번 건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방송 때 봐야지 지금. 제 예. 일이니까 본 건데 저는 다른 이유보다 이런 얘기 좀 보지도 않는 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만 좀 징징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어요. 너무 징징대더라고. 프로는 노징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조롱 당한다.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그런 의도가 혹시 많이 이 프로그램 기획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뭐 처음에 최강욱 불렀다가 조롱받고 다음 타자 또 불렀다가 김용민. 이게 또 맞고 또 계속 부르고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징징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접시 위에 올라가면 손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합니다. 네. 저도 욕 많이 먹는데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본인도 조롱하더만 뭐 그리고 남들 그리고 비판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쟁얼쟁얼 막 그게 좀 아니 그리고 조롱은 제잘 조롱은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조롱이 또 필요할 때가 있죠. 그걸 뭐 풍자라고 보기도 하는 건데 조롱은 언제 정당화되느냐? 매불쇼 구독자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조롱을 하고 그랬을까요? 우리 시민의식이 안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 좋은 얘기 하죠.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두 명이 붙죠. 이게 작전 세력이 아니고 여론이 그렇게 모이죠. 아니라고 댓글도 쓰고 DJ 대통령님 말씀에 따르면 담벼락 가서 욕도 하고 침도 뱉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총동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롱의 단계까지도 가는 건데 최욱 씨가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권력자가 조롱을 왜 합니까? 권력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은 조롱을 풍자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본인은 권력 갖고 있으면서 패널들 조롱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롱도 누가 조롱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당화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욱 씨는 속상한 건 제가 알겠는데 그 정도도 못 버틸 멘탈이면은 시사방송 그만하고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연애. 그 연애 재밌게 잘 푸시더만. 저도 그러면 연애 옛날에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본인이 다룰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맞지. 뭐 감당도 안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서 막 조롱한다고 뭐 화내고 그 구독자들과 싸우고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 그릇을 본인이 넓힐 수 없다면은 자신에게 맞는 그릇의 옷을 입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아니, 그 구독자도 올라갈 그 거예요.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그 생각도 어제 방송 최욱 씨는 본인이 KBS 진행할 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누구도 이렇게까지 댓글 안 걸다가 뭐 반발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너무 조롱하고 너무 그래서 다 받아. 어리둥절해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최욱 씨께 좀 뭐 이해를 돕는데 뭐 설명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마키아벨리 얘기를 했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마키아벨리를 되게 희한한 방식으로 동원하던데 마키아벨리에 있는 걸 저도 그러면 좀 꺼내서 인용을 해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군주론에 보면 그 통치자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하라고 해요. 거짓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집권하고 난 뒤에 그 권한을 선하게 행사하면 되는 거다라고 해요. 종국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권력을 잘 쓰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집권하는 동안 약속했던 공약 그거 만약에 집권하고 나서 그 공약 지키려고 보니 이게 국민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더라. 그럼 약속 지키지 마라. 그거 괜찮다. 그거 통치자가 그 약속 지킨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거다.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그래서 네. 최욱 씨가 물론 통치자는 아니지만 그때 KBS에서 논의하던 그 검찰 개혁과 지금 수사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고 난 뒤에 보안 수사권 그래서 실제로 장용기 사건을 둘러싼 이 대안을 논하고 있는 이거는 그때 당시랑 달라요. 다른 거죠. 층위도 달라 논의에. 그래서 네. 그때랑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지도 않았지만 보통 그러더라고요. 검찰개혁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라고 하더라고요. 설령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약속하고 집권했더라도 이게 막상 집권하고 보니까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국민들한테 피해준다. 그럼 그 약속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최욱 씨가 알아들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군주론에 나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칸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다스베이더도 사실은 녹화했을 때 설설설이 되게 많았고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한 비판이 더 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비평의 수위가 약했는데 오늘 이제 어제 나왔던 매부쇼 같은 경우에 똑같이 녹화 방송인데 훨씬 더 강력한 언어들이 많이 구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화자가 출연한 시점은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얘기를 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결국 의심할 수 있는 바는 누구는 편집을 많이 했고 누구는 편집을 적게 했구나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의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김어준 씨가 훨씬 더 촉이 좋은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어준 씨는 그때 그 방송을 많이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았다고 저도 보는데 많이 드러내서 최대한 그 파급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아마 김어준 씨는 파리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찰을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올인해서 안 밀잖아요. 그때 그 조국의 아픔이 있어가지고 올인해서 밀었더니 3등 했잖아요. 3등 이건가? 하여튼 요 3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청래 3등 사태를 만들면서 본인이 책임질 수는 없다. 아마 그러니까 오늘도 송영길 후보님 또 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균형을 좀 찾으려는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 최욱 씨는 이제 겸공과 항상 논조를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적 성찰, 비즈니스적 촉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앞장서서 깃발 들고 지금 나갔다가 편집도 재밌게 했겠죠. 근데 지금 이 파장이 이거 심상치 않은 어떻게 방향으로. 막을지 네. 모르겠고 아마 매불쇼가 이게 제 예상입니다. 겸공보다 훨씬 먼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굉장히 기득권의 아성이 이렇게 있다면 겸공은 그래도 김어준 씨가 촉이 좋고 요 선은 넘으면 안 되는데 요걸 딱 알아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근데 최욱 씨는 조금 이제 따라가는 관점이다 보니까 조금 그 판단은 김어준 씨보다는 미숙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엑셀을 너무 많이 밟았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최욱 씨가 네.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되면. 우리